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고혜림입니다. 이번 첫 순서는 역시 인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가까이 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어딜 가든 눈에 띄는 피지컬과 외모의 소유자죠. 함께 있으면 이 통통 튀는 매력에 정말 빠져들 수 있는 분 오늘 모셨습니다. 배우 이태경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저기 왜 이렇게 한 분은 키가 크고 한 분은 왜 이렇게 조그매 할 정도로 역시 딱 보기만 해도 눈에 띄는 피지컬, 외모 소유자이신데요. 오늘 또 이렇게 배우로 이 자리에 나와주셨으니까 이 배우로서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배우신데 제가 보니까 전적이 좀 화려하시더라고요. 전적이요? 네. 이 데뷔부터 굉장히 화려하게 좀 시작을 하셨던데 어떻게 해서 좀 연기를 시작하게 됐는지 우리 이 부분부터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원래 처음에 CF 모델로 발탁이 돼서 배우 연습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연습생에서 이제 연기 수업을 받던 중에 갑자기 옆에 회사에서 오디션을 본다. 그냥 무조건 가서 해봐라. 라고 해서 연기를 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냥 패기로 가서 딱 오디션을 봤는데 또 그게 너무 운이 좋게 또 돼가지고 바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요. 그 작품이 2005년도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완전 네. 대박난 작품이잖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대박이 날 줄 몰랐죠. 근데 시작한 지 배우 연습생 2달 만에 네, 오디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합격해서 딱 데뷔를 했는데 그게 바로 웰컴 투 동막골. 네. 와, 진짜 대단한데요? 아마 그게 연기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말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 패기로 정말 했던 그 모습이 감독님한테는 되게 순수한 모습으로 좋게 비춰져가지고 그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엄청 재밌게 보고 그 네. 마지막에 감동받았던 그런 영화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혹시 거기서 역할을 처음에 하신 거기서 거예요? 이제 시골 소녀 역할이라고 저는 17살 이제 하이틴으로 해가지고 계속 뛰어다녀요. 칠렐레 팔렐레. 그렇게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연기가 조금 힘들 때 그 작품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순수하게 너무 해맑게 연기를 했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힘을 얻고는 합니다. 뭔가 초심을 네. 생각하고. 네. 근데 방금 칠렐레 팔렐레 이거 하시는데 왜 뽑았는지 알 것 같아요. 뭔가 해맑고 막 눈도 이렇게 반달 웃음 딱 지어져가지고 이래서 발탁했구나. 이게 잠깐 봤는데도 좀 느껴졌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좀 대단하신데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또 작품 활동이나 연기 생활이 이렇게 지속이 좀 되신 걸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대 때 연기 전공을 하고 저는 연기가 너무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졸업하자마자 대학로의 극단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진짜 20대 때는 다작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1년에 한 3편, 4편씩 공연을 하면서 네. 진짜 정신없이 막 연기를 막 그 배우는 거가 너무 좋고 막 무대가 너무 좋고 연기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20대를 무대에서 보내고 30대 때 다시 이제 영상 쪽으로 영화, 드라마 이쪽으로 나오게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정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다작을 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1년에 3-4편씩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그게 엄청난 에너지와 진짜 노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연극이라는 건 정말 바로 관객들과 호흡을 하면서 만나는 거여가지고 사실 전 영화로 데뷔를 해서 끊어가기가 익숙하셨는데. 익숙한데 맨 처음에 연극을 할 때 이 1시간 반을 이렇게 호흡을 한다는 게 굉장한 에너지여가지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에너지로 그 시간 동안 사는 게 또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연극에 빠져가지고 또. 저도 옛날에 이제 연극 보러 가면 특히 좀 무대가 소극장일수록 그 숨소리 하나까지 막 느껴지고 맞아요. 이 배우의 눈빛이나 막 이런 얼굴의 떨림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이런 것까지 맞아요. 다 느껴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 진짜 연극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또 뭔가 에너지를 얻고 좀 성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는 진짜 그 웰컴 투 동막골을 찍을 때도 선배님들을 보면서 아 정말 배우가 너무 매력적인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였지만 연극을 또 하면서 너무 좋은 선배님들과 연출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매력적인 직업에 내가 있구나라는 거에 너무 감사하면서 매번 작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좀 욕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또 여러 배역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탐나는 배역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이게 제가 되게 못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어때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착한 역할도 하고 싶고 사람이.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재작년에 이인극 페스티벌에서 그 이머시브 연극이라는 걸 만나게 됐는데 이머시브 연극은 이제 관객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네. 극이 끌어가는 아. 네, 그런 연극인데 사실 에너지가 엄청 소요가 되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어디로 관객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가 들어간 이머시브 연극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쪽으로 이제 그런 역할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 그럼 일단은 못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착한 역할 쪽을 네. 하고 싶다. 왜냐면 아니, 눈웃음이 너무 반달웃음 계열이어서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착한 역할보다는 네. 이렇게 평소에 네. 이미지가 되게 도시적이고 아, 세련되고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부잣집의 못된 역할로 그렇게 캐스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감사하게 네. 아니면은 원래는 이제 착하게 자랐다가 어떤 세월의 풍파를 한번 맞고 또 악독해져가지고 못된 역할이 되는 거 이런 것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좋네요. 네네. 그런 좋네요. 것도 네. 네.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못된 역할 쪽은 네, 무조건 자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밝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는 역할들이 되게 좋은 평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다행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기를 할 때 또 사람들이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에너지 폭발시키는 네, 그런 네, 네. 역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오, 그 역할이 뭐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 활동하는 것도 괜찮나요? 네, 저는 우선은 춤을 너무 좋아해서 안 배워본 춤이었거든요. 오. 현대무용, 뭐 한국무용, 살사, 바차타. 네, 그 이인극 페스티벌도 관객들과 1시간 반 동안 춤을 추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춤을 추면서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네. 그 활동적인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듣기만 해도 벌써 에너지가 넘치고 정말 활동적인 거 좋아하시고 이래서 어떤 분인지 딱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엄청 오랫동안 연기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뭐 연기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 좀 포기하지 않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나를 이렇게 힘을 내게 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이유. 사실 뭐 연기든 춤이든 노래든 그 실현자들, 그러니까 플레이어로서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뭐 불규칙한 뭐 이런 수입이나 그리고 또 이제 불안한 미래가 있으니까 사실 근데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내가 플레이를 할 때, 이제 저는 연기할 때 그게 가장 나로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하는 저는 너무 사랑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저는 멋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어떤 이제 작품에서 배역을 만났을 때 이번엔 또 어떤 인물로 살아가지? 어떤 상황에 살아가지? 이런 게 너무 짜릿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그 플레이어로서 살아있는 모습이 가장 저 같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작품들을 이제 힘들 때마다, 일이 없을 때마다 또 다시 이렇게 보면서 그래, 태경아, 너 이때가 제일 행복하고 예쁜 모습이야 라고 보면서 계속 상기시키고 또 배우로서 계속 마음을 다잡고 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연기를 너무 사랑하고 그 자체를 너무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연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작품 속에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또 너무 사랑하고 그런 나를 좀 뿌듯해하고 너무 사랑하는 그 모습이 딱 느껴져가지고요. 아, 이게 원동력이 이 연기에 대한 사랑, 애정 그리고 그걸 하는 나를 또 사랑하는 맞아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사실 저희는 계속 불규칙하기 때문에 자신을 계속 질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그래, 이렇게 혼자 자기를 이렇게 정말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모든 플레이어 분들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내가 나를 가장 믿어주고 네. 응원해주고 뭔가 나를 제일 사랑해야지 내 자존감도 지키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러면 또 제가 보니까 연기도 하시는데 워낙 끼가 많으시고 그래서 재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또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선은 이제 CF 모델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모델 활동이 또 너무 감사하게 다양스럽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뭐 패션쇼도 하고 뭐 촬영도 하고 네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 티칭 이제 예술 강사와 개인 레슨 뭐 이런 티칭적으로도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지금 현재는 또 연극제를 참가하려고 또 조금씩 글을 쓰면서 작품을 쓰면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럼 그 작품 이렇게 쓰고 잘 뭔가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연출가가 네, 되는 연출, 거예요? 네,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 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꼭 또 연락을 주세요. 그럼요. 네. 그러면 모델 활동도 너무 피지컬이 키가 지금 혹시 실례지만 175. 170. 너무 부럽네요. 한 5cm만 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떼드릴까요? 머리 떼드릴까요? 다리 떼드릴까요? 조금이라도 떼주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얼마든지. 네, 역시 정말 피지컬도 부럽고 이런 남다른 열정도 부럽고 한데요. 자, 그러면 또 시청자분들이 너무 에너지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배우가 앞으로 또 어떤 작품 활동 또 어떤 좀 미래를 그리고 있나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좀 어떤 계획들이 좀 가지고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죽을 때까지 연기하는 배우가 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지나오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가 이제 지금 많은 그 문화예술을 하는 제작자 분들이 많이 힘드세요, 사실. 근데 그래도 그 많은 분들이 사실 K 문화예술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 영향력으로 저희가 되게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할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제작하고 그런 것들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태경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관련된 이 업계 종사자분들이 영상 보시면은 저 배우 진짜 열정 넘치는구나, 연기 진짜 사랑하는구나, 너무 괜찮은데 한번 좀 컨택을 해볼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못다한 이야기라든지 한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우선 2025년 네, 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 사업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뭐 유명하지 않아도 정말 이렇게 저처럼 꾸준히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한 작품 한 작품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도 오늘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와 가치관 들려주신 배우 이태경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효빈 아나운서 첫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수용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는 제수용품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 준비해 봤습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약 32만 원으로 작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한우 등심은 약 20%, 사과는 16%, 명태포는 10% 이상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농축 수산물 전반의 가격 상승이 명절 준비 비용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 명절 준비 때 또 지갑에서 큰 지출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오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물가 상승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료값과 생산 비용이 상승했고, 이는 농축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과 물류비 증가로 인해 식재료 유통 비용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입산 사용의 증가인데요. 특히 제수용품 생산 과정에서 수입품 재료의 비중이 높아진 점도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산 대신 수입산을 사용함에 따라 원가 부담은 줄였지만 국제 곡물가와 환율 영향을 받아 소비자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네, 수입산 사용 증가가 올랐다고 하니까 좀 놀라운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소비자와 또 이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에는 차례상 준비가 경제적으로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물가 상승은 내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좀 나왔을까요? 네,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일단 공급 확대가 필요한데요. 농축수산물의 생산량을 늘리고 수급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이어서 유통구조 개선도 필요합니다. 중간 유통 과정을 효율화해 소비자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산 물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입산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산 재료의 비중을 늘려 환율과 국제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책까지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명절과 관련된 내용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 소식은 저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소식입니다. 금융권에서 일어난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에는 금융권에서 일어난 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IBK 기업은행에서 24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은행 내부 직원이 공모하여 위조 서류를 통해 대출금을 부정하게 인출한 것인데요. 사고 규모는 무려 240억 원에 달하며 피해는 특정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IBK 기업은행은 사건 발생 직후 내부 감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네, 은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더욱더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죠? 네, 이번 금융사고는 내부 통제 부실과 검증 절차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위조 서류가 문제였는데요. 대출 신청 과정에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직원의 공모입니다. 은행 직원이 사건에 개입한 만큼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가 드러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시체계 미흡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대출 심사와 인출 과정에서 다중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혼재되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번 사건이 이 금융권과 고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또 미칠까요? 네, 이는 금융권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훼손될 수밖에 없고요. 기업 이미지 손상도 클 것으로 봅니다. IBK 기업은행은 공기업적 성격을 가진 주요 은행으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며 다른 은행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금융권에서 일어나는 사고들 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대책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이와 같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한데요. 대출 승인 및 집행 과정을 다단계로 검증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 직원이 관여한 사건인 만큼 직원 행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류 검증 과정 개선 필요성입니다. 대출 신청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AI 기반 검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서류 검토 단계에서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위조를 막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정기적이고 철저한 내부 감사와 불시에 진행되는 리스크 점검으로 사고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원 교육 강화를 통해 내부 경각심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대책까지 여러 가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12월, 작년 12월이죠.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한국의 고용시장에 좀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좀 발생을 한 걸까요? 네, 작년 12월에 한국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경우인데요. 소비 심리 위축과 내수 시장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졌고 연말에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도 종료돼 고용시장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일자리 관련해서 좀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특히 어떤 사업에 좀 영향을 많이 줬을까요? 네, 우선 건설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5만 7천 명 감소했는데요. 그 외에도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각각 9만 7천 명, 6만 5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수 시장이 침체되면서 관련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결과입니다. 여러 업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20대는 12만 4천 명, 40대는 8만 1천 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젊은 층과 중년층 모두 고용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책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정부는 내수 시장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자리 사업의 연장과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에 처한 20대와 40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 3가지만 쏙쏙 뽑아가지고 알기 쉽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김효빈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죠. 바로 아름다움과 뷰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국화 아틀리에 이국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3년 차 피부 관리해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국화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인터뷰가 너무 기대가 됐고, 또 특히 여성분들이 너무 집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미용, 뷰티 이런 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미용을 어떻게 좀 시작을 하게 되신 건지 이 부분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사실상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는 대전 출신으로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이었어요. 어머.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 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그 음악 쪽을 조금 반대를 하셔가지고 제가 방황을 하다가 길거리에 지나다니다 보면 그 신문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다가 몇 개월 수강을 하면 취업을 알선해준다. 오.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또 이걸 보여줬죠. 보여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느덧 23년이 지났고 굉장히 재밌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일이다 하고 쭉 그냥 달려오신 네, 거예요. 네, 23년을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워낙에 욕심이 많은 타입이라 네. 그냥 시켜주면 뭐든 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일단 시켜주면 나 뭐든지 하겠다 열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그 끈기,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쭉 이어온 거, 그것도 23년씩이나 했다는 게 저도 굉장히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 23년을 쭉 이렇게 미용 분야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는 이 원장님만의 샵을 또 이렇게 가지게 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국화 아틀리에 좀 어떤 곳인지 장점 같은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이름을 따서 작업실이라고 하고 이국 아틀리에라고 명칭을 했거든요. 저희 샵 그리고 이제 저만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피부 관리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여러분들의 피부도 책임질 수 있는 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속눈썹을 조금 잘 붙입니다. 속눈썹 장인. 네. 그래서 많은 동남아시아 쪽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한국 분들 아티스트 분들도 약간 저만의 비법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그걸 찾아주셔서 제가 요즘에 조금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자칭 레이어드 장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레이어드가 이제 겹겹이 쌓이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뭐 이런 베이스를 할 때도 뭐 밀도나 톤 조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타입이고, 그리고 뭐 볼터치나 섀도우 같은 경우도 이런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을 조합을 해서 그 묘한 색깔을 나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원톤이 아니고 레이어드를 해서 없던 색을 좀 만들어내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입술도 굳이 뭐 이 립스틱만 발라야 되냐. 섀도우로도 표현을 하고. 네, 저 오늘 좀 셀프 메이크업 하고 왔거든요. 네네네. 저 좀 평가해 주신다면, 냉정한 마음으로 저를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저 오늘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너무 이쁘셔가지고 어떻게 해도 이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얼굴형을 가지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근데 약간 좁쌀여드름 같은 게 이제 자잘하게 나시는 편이고 네. 피부가 얇기 때문에 네. 약간 순환을 하는 네. 그런 그 림프 마사지나 이런 게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베이스가 굳이 네. 두껍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얇고 네. 살짝 볼륨감을 줄 수 있는 네. 좀 촉촉한 메이크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정말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뭔가 제가 다 까발려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겨울이라 너무 건조하고 보습 같은 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꿀팁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건조하다고 하면 많이 바르려고만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은 히타로 인해서 약간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편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모공 안에 그 묵은각질이 있어요. 묵은각질은 거의 왜 하수구 안에 보면 기름때가 딱딱하게 굳어서 돌처럼 굳는 경우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경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그걸 떼어내려고 하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처가 나고 오히려 모공이 더 넓어지기만 하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녹일 수 있는 그
묵은 각질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바른 다음에 물로만 세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목은 깨끗해졌으니까 영양분을 넣어주되 너무 많이 바르지 않기. 또 메이크업 장인이시니까 뭐 너무나도 실력은 이미 검증이 되었는데 이 메이크업을 잘할 수 있는 이국화 원장님만의 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관점을 바꿔라이거든요. 아나운서 분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화장을 할 때 거울을 보시잖아요. 네. 거울을 볼 때 장점 먼저 보세요? 아니면 단점 먼저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단점 먼저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커버해야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의 여러분들이 대부분 단점을 먼저 보시거든요. 그 단점보다는 장점에 조금 더 포커스를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게 오히려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대부분 남한테 장점은 잘 보는데 나한테의 장점은 잘 찾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커버하는 데 집중하고 가리는 데 집중하고 이래서 조금 더 메이크업이 진해지거나 두꺼워지거나 더 탁해지거나 이런 식으로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포인트, 장점을 조금 부각시켜서 더 극대화시키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빛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도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명이 있잖아요. 이 조명이 눈의 상에 반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이뻐 보이고 이렇게 사진도 잘 찍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빛을 이용하는 방법은 뷰러 찝는 법이에요. 오, 뷰러. 네, 뷰러를 찝어서 속눈썹을 들어 올려주면 속눈썹 그림자가 조금 처지는 부분들이 그림자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 눈이 조금 답답해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들어 올려주면 눈의 상이 더 빛의 상이 맺히면서 이뻐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물광 베이스 있잖아요. 네. 되게 유행을 많이 탔었잖아요. 네네. 물광 메이크업이. 네. 근데 그런 것도 빛을 이용하는 건데 촉촉한 부분들은 약간 반사가 되기 때문에 더 볼륨감 있어 보이고 쉐딩하는 부분은 오히려 더 빛을 먹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더 홀쭉해 보이고 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네. 이 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활동을 할 때는 혈액이 장기나 이런 신체로 활동이 전환이 돼요. 혈액이 운반이 되고 공급이 되고. 근데 잘 때는 어디로 운반이 될까요? 어디로요? 어디로 운반이 되죠? 주로 모발이나 피부, 두뇌 쪽으로 혈액이 공급이 좀 집중이 돼서 네. 조금 치유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조금 더 회복이 되는 그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잠을 잘 자면 머릿결도 좋아지고 피부도 좀 좋아져요. 아, 정말요? 네. 제가 잠을 좀 더 잘 잤으면 피부랑 오늘 헤어가 더 좋았을 텐데, 잠이 또 보약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잠을 잘 자야 되는군요. 네, 여러 가지 미용이라든지 뷰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직업에 대해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3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니까요. 혹시 메이크업 아티스트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 어떤 부분에 좀 유의를 해서 접근을 해야 할지, 어떤 것들을 꼭 필수로 알아야 할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미용 분야는 통틀어서 약간 3D 업종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좀 잠을 못 잔다거나 아니면 계속 바깥에 오래 서 있어야 된다거나 그리고 실내에서도 미용실에서도 한 기본 8시간은 서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 체력을 조금 단련하셔가지고 이 직업을 찾으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 분야는 공부도 또 많이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뭐 영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극을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극에 대한 역사의 배경도 알아야 되고요. 어. 그리고 드라마도 뭐 시대물을 찍는다 그러면 그 시대물에 대한 배경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공부를 의외로 많이 하는 직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렌드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직업이니까 그거에 대한 공부도 소홀히 하신다면 아마 이 직업에서 소홀히 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좀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보시고 이 분야에서 좀 이름을 날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이 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직업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대극 같은 걸 찍을 때는 그 시대 배경을 이해해야지 거기에 맞게 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쭉 말씀해주신 피부 미용 중에서도 좀 과학적인 부분도 잘 알아야지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미적인 이렇게 감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색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직업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알아보고 또 이 직업을 가졌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요즘에 좀 K-뷰티가 인기를 끌면서 이 메이크업 분야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꿀팁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아낌없이 나눠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고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알찬 소식 전해주신 이국화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연속된 내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죠. 이 한남 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사비만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인데요. 이 치열한 경쟁 끝에 삼성물산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 18일 한남 4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렸고 한남 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삼성물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삼성물산이 한남 뉴타운 재개발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건설업계 1, 2위가 맞붙은 이번 경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18일에 진행이 됐던 이 총회에서 이 삼성물산이 압도적인 표차를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좀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18일 열린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53명 중 1,026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 중 675표, 약 65.7%의 지지를 얻으며 승리했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335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기권 및 무효표는 16표였는데요. 삼성물산의 압도적 지지율은 조합원들이 이번 사업의 차별화된 조건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삼성물산의 구체적인 표 결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현대건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차별화가 되었길래 이렇게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네, 삼성물산은 레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하며 한강 조망을 100% 확보할 수 있는 특화 설계를 내세웠었습니다. 국제적 설계사인 UN 스튜디오와 협력해 한강변 아파트를 나선형 구조로 설계했고 서울시청 잔디광장에 5배에 달하는 대규모 녹지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최장 4년 유예하고 이주비를 최소 12억 원 보장하며 금융 부담을 줄이는 파격적인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공사비 인상분 314억 원을 삼성물산이 직접 부담하고 추가 공사비 650억 원까지 선반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제안이 조합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한남 4구역. 이 강북권 재개발의 최대어로 꼽혔습니다. 그만큼 좀 상징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점에서 이번 사업이 주목을 받았을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남 4구역은 강북 한강변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은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는 지역입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까지 총 51개 동 2,331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일반 분양 비율이 높아 조합원들의 수익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남 뉴타운 재개발 지역 가운데 가장 큰 상징성을 가지며 앞으로 대형 재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주요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왔습니다. 네, 이번 수주전이 건설업계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향후의 전망은 혹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이번 수주로 삼성물산은 업계 1위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압구정 3구역, 성수, 목동 등 주요 대형 정비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압구정 3구역은 이번 한남 4구역의 결과를 토대로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은 최근 연이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국내 외 건설업계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세하게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주 프로젝트 소식들 지속적으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쪽 이야기입니다. 이 부동산 중개거래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련된 511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무려 15%에 달하는 85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달간 시, 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 피해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444개소와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67개소를 포함해 총 511개소였는데요. 이 중 78개 업소에서 85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네, 적발된 불법 행위 85건이나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로는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인 약 59만 원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총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개보수 초과 혐의로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공인중개사 B씨는 민간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 대상물을 성실히 설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로 계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계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조치들이 좀 이루어졌을까요? 네, 경기도는 적발된 85건에 대해 다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개 수수료 초과 등 중대한 위반 사항 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였고 등록 기준에 미달한 한 건은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중개 보조원 미신고 같은 행위 23건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과태료 부과 21건과 경고 시정 조치 27건이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좀 했었는지 그 내용도 한번 요약을 해주시죠. 네, 경기도는 2024년부터 안전전세관리단을 운영해왔으며 약 3만 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하여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도 또 이번 점검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했다죠? 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관리단의 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건설과 부동산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 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 어디 갈까 시간은 박화인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봄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화인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제주도로 떠나봅니다. 바로 2025 한림공원 수산화 축제인데요. 먼저 제주 한림읍에 위치한 한림공원은 1971년 창업인 송봉규 선생이 10만여 평의 황무지 모래밭에 야자수 씨앗을 파종해 녹색의 낙원으로 만든 개척 정신이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매년 많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기 있는 행사로 이곳에서 펼쳐지는 수선화 축제는 이번이 14회째입니다. 네, 겨울에도 꽃이 핀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마치 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원래 수선화가 좀 겨울에 피는 꽃인가요? 네, 수선화가 12월에서 3월까지를 개화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이 수선화를 설중화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눈이 오는 추운 날씨에도 피어나는 꽃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렇듯 수선화는 봄을 알리는 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속에서도 봄의 향기를 맡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의 해안에서 자생하는 제주수선화와 꽃 모양의 옥으로 만든 잔 받침대에 금술잔을 올려놓았다는 형태의 금잔옥대 수선화는 총 100만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또 짙은 향기를 뿜어내고 수선화 정원대에는 수선화 시화가 활짝 핀 수선화와 한데 어우러져 운치가 더해집니다. 수선화 시화전은 수선화를 주제로 한 시화전으로 시와 그림을 통해서 수선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시화전까지 있다 보니까 더욱더 색다르고 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축제는 언제까지 좀 진행이 될까요? 네, 축제는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 19일간 열리는데요.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연중 무휴라고 합니다. 관람하는 데 소요 시간은 대략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견 입장은 7kg 미만 소형견만 가능하고 목줄 착용 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선화가 만개하는 이 시기에 맞춰서 다양한 포토존도 마련돼 있어서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꽃과 함께 사진까지 남기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1월 31일까지가 이 축제 일정이라고 하니까 체크해 보신 다음에 꼭 한번 방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림공원에서는요, 이 수선화 축제 이외에도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림공원 내에는 다양한 볼거리랑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총 9가지 테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3,000여 종의 아름답고 희귀한 식물들이 있는 아열대 식물원이 있고요. 남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야자수 길도 있습니다. 또 한란산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흘러내려 형성된 2차원적 복합동굴인 협재굴, 쌍룡굴도 있고요. 제주의 옛 모습을 재현한 민속마을인 제암민속마을 테마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야초원, 제주석분재원, 사파리조류원, 제암수석관, 연못정원과 같이 다양한 테마의 정원과 전시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채로운 볼거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림공원 같이 이렇게 큰 곳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보니까요. 프로그램도 정말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용 요금은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입장료는 일반은 15,000원, 경로 12,000원, 청소년 13세에서 18세는 만원, 어린이 3세에서 12세는 9,000원입니다. 단체와 도민일 경우에는 요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단체는 20인 이상 동시 입장 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유모차도 빌릴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일간 1,000원입니다. 또 물품 보관함도 1,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니 짐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이 물품 보관함을 이용하셔서 편안하게 축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행으로도 많이 가시고 이동을 할 때 뭐 자동차로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뚜벅이 여행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교통편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한림공원은 제주 공항을 기준으로 자동차로는 약 5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주차장은 무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대중교통으로도 제주공항에서 버스 102번 급행버스와 202번 간선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귀포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도 102번과 202번을 차례대로 탑승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한림공원 수선화 축제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족 단위 방문객들, 커플 관광, 친구들과 함께 이 축제를 즐기시면 모두에게 뜻깊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가실 때는 꼭 카메라도 챙겨가셔서 예쁜 사진 마음껏 남기시길 바랍니다. 네, 한림공원 수선화 축제 정말 자세하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알찬 소식 친절하게 알려주신 박하인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설 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지분들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요. 맛있는 음식도 풍성하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